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럴 때 법이 필요하죠. 인생의 무게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우리 법에서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잘 반응하는 종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제가 착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헤어지지 말자 제발 모발. 헤어가 제 곁을 모두 떠나가는 그날까지 법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헤어지기 싫은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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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들의 법 오늘도 노래로 시작해봤는데요. 근데 길이길이 도대체 무슨 노래를? 이거 직접 만든 노래예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실제 있는 노래입니다. 실제 있는 노래예요? 네, 재작년에 네. 제가 이제 탈모인들의 아픔을 좀 공감이 되면서 장성규 씨와 오마이걸 효정 씨와 함께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랬군요. 네가 당연한 존재라 생각했어. 함께 있을 땐 감사한 걸 몰랐어. 다시 돌아오란 말이야. 제발 보라. 헤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헤어와 헤어지지 말자. 야, 이게 뼈아픈 노래였네. 네. 무모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1천만 탈모인들이 대동단결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진짜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 됩니까? 사실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탈모 환자가 한 대략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탈모증이 있는 환자만 사실 집계한 수치라 노화나 어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이 인한 탈모가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그 기리 씨가 말한 일단 1000만 명. 네. 이거는 업계 추정치입니다. 근데 뭐 사실 탈모인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저도 좀 이제 걱정해야 될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슬슬 준비해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 탈모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유행을 따라가기 힘든 것도 그렇고 요즘은 새로운 기기 요거 사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최신 핸드폰으로 계속 바꿔주긴 하는데 사실 기능은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맞아요. 쓰는 뭐 전화, SNS, 뭐 깨깨오톡 이 정도만 쓰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뭐 AI 관련된 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에어컨 리모컨 정도, 뭐 TV 리모컨 이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변호사들 중에서도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뭐 자료 찾아야 되는 게 많거든요. 예전 판례 찾거나 뭐 아니면 뭐 서면을 쓰거나 할 때 챗 GPT 같은 거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저도 배워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기계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희도 이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기기 사용이 힘든 장애인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키오스크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음식 주문 한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데 이게 또 사용이 좀 편해진다고요? 역시 우리 기계 사용에는 조금 떨어지실지 몰라도 새로운 법 트렌드에는 역시 우리들의 법 MC답게 민감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29일 진행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기존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이용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 키오스크 사용에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야, 진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사실 이 키오스크를 누를 때 종종 못 누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높이가 안 닿아서.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에 키오스크 이용 실태 조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장애인 대상 그 정보 접근성이 낙제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이었던 20대 중에서 그 17대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 가능한 최대 높이인 122cm를 초과한 높이였고요. 그리고 또 키오스크 KS 표준에서는 키오스크가 제공하는 모든 시청각 정보를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컨텐츠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조사 대상 20대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이 모든 기기가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문제일 텐데
아직까지 뭐 기술적인 문제, 또 비용적인 문제 등등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먼저 키오스크를 개발하거나 할 때요, 음성 안내를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었고요. 그리고 키오스크가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에 무인 정보 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해 두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조치를 위반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오스크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적인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패스트푸드점에 시각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 시각 장애인이 사용했을 때 한 10분이 넘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OX 버튼을 누르거나 화살표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조작이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기가 사실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법 개발에 대한 노력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디지털 시대를 편안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특급 전문가와 함께하는 응답하라 21대 국회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통과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이게 기술 유출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게 컵을 훔쳐가게 되면 기술 유출 당했네? 근데 기술은 복사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보안을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매출과 그리고 경쟁력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술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술을 얼마큼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시대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든든한 방패 장항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강단에서 말이죠. 산업보안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산업보안학.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낯선 전공이기도 한데 기리 씨 어떻습니까? 저 문득 들어보면은 이제 뭐 산업 스파이, 뭐 해커. 근데 설마 이런 분들을 양성하시는 약관은 아닐 것 같고 혹시 화이트 해커? 맞아요. 맞아요? 이런 화이트 분들은? 해커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해커를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정보보호학과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저희는 이제 산업 스파이. 주로 이제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를 하고 필요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산업보안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매개화돼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법제도, 심지어 범죄 심리까지도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융합적인 학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원래는 컴퓨터 공학 전공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컴퓨터 공학 이제 연구하시다가 이 산업 어떤 보안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은 조직에 있어서 A 조직도 컴퓨터를 10대 주고 B 조직도 컴퓨터를 10개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성과는 달리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술이나 도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잘 다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우리 보안 기술은 소위 말하는 자물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물쇠를 우리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은 이제 세모난 자물쇠, 어떤 건 네모난 자물쇠, 필요에 따라서는 5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래에는 우리가 산업 보안 기술을 잘 다루는 그런 학문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도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연구해서 잘 적절하게 부합성 있게 이 보안 자물쇠를 잘 잠궈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산업보안 학문을 파고 들어가서 탐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요즘 사실 기업 간의 어떤 기술 유출 문제, 뭐 정보 유출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기업 간의 이런 스파이전이 정말로 치열하고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하던데 왜 이렇게 산업 스파이 문제가 좀 증가하게 된 걸까요? 먼저 이 기술을 상대적으로 훔치게 되면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갖고 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의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유출에 대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면서 글로벌 아웃소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개발하지만 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탈취하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소위 말하면 혹자는 이 가상화폐로 그 대가를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속설도 존재했었습니다. 네. 예. 아니 얼마 전에 케이블 통해서 영화 인셉션 다시 봤었는데 그 내용이 딱 그렇게 그 라이벌 기업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꿈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김일중 아나운서의 집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궁금해서 꿈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 비밀번호를 훔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야, 근데 제가 꿈에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까요? 요즘은 또 양상이 조금 바뀌어서 요즘 이게 융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술의 내부에 있는 기술들을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사이버 스파잉 이런 학문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재밌는 얘기들이 집을 예를 들었을 때 집에 어떤 취약점을 노려서 물이 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요즘은 집을 둘러싸고 있는 자물쇠의 취약점을 노려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간에 A사의 제품을 사용했다. 그럼 A사 제품의 그런 취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융복합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 프로그램이 바로 이 기술 유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기술의 정말 든든한 방패, 장항배 교수님 모시고 함께 핵심 기술 유출이 더 이상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도록 빗장을 잠글 방법을 무엇일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21대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가 응답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철통 방어, 기술 주권을 지켜라. 기술 유출 방지 관련법입니다. 아니 이게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의 기술을 빼가려는 나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노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훔침의 대상이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보호 대상의 가치가 높으면 보안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주로 따라가는 기술을 많이 개발했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추격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연구 개발 예산을 투여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심지어 바이오 기술까지도 저희가 국제적 수준에서 상당히 선도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발주자들,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이런 신흥 국가들에서 훔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한마디로 진짜 우리나라에 먹잇감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실제로 이 해외로 산업기술 유출이 어떻게 좀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23건의 이 산업기술 유출이 적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까지는 누적이 25건이었는데 2020년 17건, 2021년 22건, 그리고 2022년 20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매년 약 한 20여 건 정도의 기술 유출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건 정도면 교수님 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기술 유출 수사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그 건수의 한 10배 정도는 실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신고됐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훔쳐갔는지 모를 경우에는 통계 잡히지 않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기술의 가치는 정말 무한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이 정말 많은 금액이나 미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심지어는 이 기술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금액이 수조 원대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요, 우리나라의 이런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었었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법들, 또 기술 유출을 우리나라 외부로 막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예,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2007년에 이 제정된 그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술 유출이 됐다고 해서 사실 국가가 책임질 일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술이 유출돼서 국가적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경제에 큰 위험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돼서 이제 기업만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 기술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이 됐고요.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 그 산업기술보호법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주로 많이 적용이 되거나 또 배임 이런 것으로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훨씬 더 명확한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방의 효과를 상당히 높여준 그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 유출 방지 관련법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 대비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 공개해 주시죠. 네, 21대 국회가 응답한 철통 방어 기술 주권을 지켜요. 그 첫 번째 법은 기술 유출 범죄 일벌백계가 필요해. 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입니다. 자, 어떻게 엄하게 처벌을 하게 될지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은요, 그 어떤 것이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가 핵심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된 것을 알면서 유출 행위 등을 할 경우에 해외 기술 유출 범죄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산업 기술 유출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만 알고 있었어도 범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행 입증을 좀 더 쉽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보호와 보안의 차이와 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보호라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로 잊어버린 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관점이 들어가는 거고 보안이라는 것은 정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보안인데요. 그래서 보호가 훨씬 더 실수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개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들이 정말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가져갔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내가 집에서 잔업을 한다고 한다든가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갔다 그러면 이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우리가 악의적 행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이번 개정사항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기술이라는 게 정말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교수님 같이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뭐 임 변호사님처럼 변호를 하는 것도 기술이고 또 어디 맛집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비법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기술을 다 국가에서 특별 관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법으로 보호받는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그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것이 큰 삶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그런 기술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과 같은 첨단 산업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 환경 기술, 그다음 건설 기술, 보건 의료 기술 이런 부분들이 산업별 주요 기술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특별한 내용들이고요. 최근에는요. 더군다나 그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거
시장에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이런 기술은요 정말 국가 핵심 기술로 정의해가지고 별도 규정을 둬서 처벌 규정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우리나라니까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분야들이 취약할 수 있다. 자, 실제로 어떤 부분이 기술 유출에 가장 좀 심각한지 나와 있습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자료를 내놨는데 보니까 2016년부터 23년까지 적발된 165건의 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그 중에서 반도체 분야가 39건이었고요. 네. 전기전자 분야가 32건, 디스플레이가 25건, 그리고 조선이 15건 발생했습니다. 야,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걸 증명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기술 확보가 절실해지면서 기술 유출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최근에 조금 제가 좀 요즘 고민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 해외 공장을 많이 세우잖아요. 실제로 생산만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다 합작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와 국내 국가 핵심 기술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상대국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요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정말 기술 유출 행위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반도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군사 시설 못지않게 정말 꼼꼼하게 최첨단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뚫렸다는 게 정말 교수님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게요. 아니 반도체 기술 중요하다는 건 뭐 세계적으로 다 알 텐데 그만큼 보안도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좀 뚫리는 겁니까? 예, 주로 이제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들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리만 돼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매개되어 있는 이 기술 유출의 경우에는 다양한 그러한 이슈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실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중요한 기술을 찍는다든가 업무와 연관돼가지고 견적서 메일을 보내요. 견적서 메일을 보냈을 때 이 견적서에 생각도 없이 그냥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깔려요.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가 이제 기술을 쫙 빨리 나가면서 상대국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 최근에 또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은 자문을 좀 요청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학술적인 자문이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응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실질적으로 그 자문료를 높이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서 그에 대한 기술 유출에 대한 사례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기술 유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협상하는 그런 사전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전 단계에서도 기술을 빼갈 정도로 치밀하다고 하는데 교수님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예, 원래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인수합병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실 실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재무적 실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가진 기술이 진짜 진정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관련된 지식들 그리고 관련된 문헌들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정말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 조건과 맞지 않다. 갑자기 인수합병 절차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벌써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간 채로 인수합병이 계속 진행되거나 또는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 기술들을 해외 지사로 다 보내요. 자기 인수한 업체에서. 그다음에 갑자기 또 빨리 팔아요, 이 기업을. 그래갖고 기술들이 다 나갑니다. 그렇군요. 새는 구멍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요. 국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핵심 기술을 빼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법원 판결을 좀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이제 법정에 섰는데요.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29명, 집행유예 36명이라고. 그야말로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이번 법 개정으로 좀 이 범죄 입증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처벌을 받는 숫자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원래 이게 실제 법원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형량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 유출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게 컵을 훔쳐가게 되면 기술 유출 당했네?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기술은 복사를 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형량이 낮은 부분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법원의 그런 판결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술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결 시점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이게 별로 가격이 세지 않으니까 이렇게 낮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있어서 그 양형이 좀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최고 권고 형량을 조정을 했는데요. 산업기술 국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징역 6년에서 9년,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는 18년, 산업기술은 9년에서 15년으로 이렇게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는 이 전략 기술 유출을 간첩죄처럼 아주 강하게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이 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경제 스파이법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 전략 기술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정말로 간첩죄 수준으로 강하게 이렇게 가중 처벌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기술 경쟁국인 대만에서도 이것에 대한 경제 간첩죄를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제정해가지고 막대한 액수의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처벌을 좀 강화해야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될까요? 네, 저는 또 조금 다른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는데요. 네. 물론 말씀대로 처벌 강화를 통해서 보안 의식을 증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바꿔야 될 것은 그 연구자들이 실제로 당신들이 개발한 산출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지분이 있다. 그래서 들고 나가도 나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벌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구자들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고 연구자들이 고생한 부분들을 적정한 대가를 인정해주는 것이 보안의 최선의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융 치료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예. 빼돌리지 않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히 좀 뒤따라야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법 살펴볼까요? 네, 21대 국회가 응답한 철통방어 기술주권을 지켜요. 두 번째 통과법은요. 첨단전략기술 전문 인력 지정,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법 같은데 법안의 내용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요. 2022년 1월 11일에 통과가 돼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그 중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관계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둔 법인데요.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해당 전문 인력 그리고 전문 전략 기술과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지정을 해서 기술 유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군요. 이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이 법 자체가 상당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가 첨단 전략 정말 좋은 얘기들은 다 들어있는 게 이 법인데요. 네. 이 2024년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전략 기술을 취급하거나 그거에 대한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는 전문 인력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지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안내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 유출에 민감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예로 그 SK 하이닉스의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담당자가 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그런 연구원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뒤에 그 마이크론 기술력이 좋아졌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의 거리도 있었고 상당히 또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되었었습니다. 이거 해당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보통 우리 보안 서약서하고 경업 금지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느 기업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그런 서약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핵심 인력의 이직이 무형적인 지식 자산들이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국의 기술에 대한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들을 저는 또 예전부터 좀 비슷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자료를 보게 되면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어요. 예, 무려 한 1,600여 개, 거의 1,700개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요, 71개였어요. 그때 새롭게 우리가 갖고 된 1위 품목 항목은 뭐냐? 반도체나 화학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진 건 뭐냐? 바로 조선과 자동차. 이 부분은 떨어지고 중국은 훨씬 더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2016년 발표한 자료지만 2012년부터 17년까지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화된 그런 기술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 보통 기술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기술이 내재화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 기술이 유출이 돼서 2016년에 이르렀을 때는 그 기술 혁신과 기술 내재화가 일어난 다음에 품목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가 상당히 1위를 많이 내주고 또 우리는 새로운 항목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걸 사례를 본다면 이 방금 말씀 주셨던 사건 사례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그렇죠? 예, 해외로 좀 유출된다는 것. 결국은 정말 이 처우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통계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 해외로 나가는 이공계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서 2021년 10년 동안 해외로 유출된 이공계 인재가 34만 6천여 명이고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 인력 수도 5년간 1,2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술 유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인력 부족 현상까지도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앞서 얘기한 진짜 금융치료, 이 처우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머물러 줬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데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뭐 특단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경영자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구의 노력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성과가 났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그러한 적정한 보상 이런 체계가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안의 활동들이 될 것이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산에 급급하며 당장 이익을 내야 돼. 그럼 거기에다 모두 집중을 하거든요. 보안을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버리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매출과 그리고 경쟁력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최근에 요즘 ESG라고 요즘 큰 경영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 전략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기업이 비즈니스를 계속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전략 도구로서 이 보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첨단 기술이 곧바로 천문학적인 어떤 영업 이익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인 방안들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모기업뿐만 아니라 이 협력회사들의 인력 관리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모기업이 대기업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이 협력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이거든요. 더욱더 보안은 더 후순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이 대부분이 모기업과 정부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요즘은 해외에서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개발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사업장에 대한 보안 관리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 해외 현지 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발견한 내용으로는 우리 반도체 만들면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잘 못 만든 것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자 폐기물이라 그러는데 그걸 그냥 딴 제3국으로 돌려가지고 역공학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사건 사례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용용해가지고 이 전자 폐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화학적 성분 분석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보안의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런 우리의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 기술도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만큼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인력 양성도 중요하겠네요. 예, 인력 양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자물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물쇠를 적절히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물쇠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의 흐름과 그다음에 보호해야 될 통제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보안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 국내에는 대학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회사에서도 정보보호 전공한 친구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기술 유출에 좀 들어왔을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면서 정보보호적 수단을 잘 부합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재교육 방법들도 지금 한정적이어서 결국은 신규 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인력 측면에서 아직 미약하고 이 부분에 대한 더욱더 관심과 예산, 투자가 좀 이뤄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장항배 교수님과 함께 이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느끼신 바가 있으세요, 기리 씨? 네. 저는 문득 저희가 제 고향 같았던 개그 콘서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서 좀 우리 코미디언들을 이 인재들을 좀 잘 대우해 줬었다면 이 인재들이 개콘의 명맥을 훨씬 더 잘 이어나가면서 예. 국민들한테 더 질 좋은 웃음을 주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에요? 기리 씨가 그 처우에 좀 부당함을 느끼고 이번 개콘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이번에 좀 이제 제가 했던 말은 좀 없었던 걸로 하고 어쨌든 우리 기술이 제대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 인재들이 잘 일하고 싶은 이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산업기술 유출이 요즘 정말 큰 문제고요. 이게 소송으로 가면은 사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기술, 지나버린 기술이 되게 십상이에요. 그러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거든요. 인력 유출 자체를 막는 일에서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국의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경험과 지성 그리고 열정에 통합된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숙련된 기술자분들이 자신들의 일터에서 열정을 좀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좀 동기부여,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동기부여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확실히 지식에 대한 전달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거예요. AI처럼 정말 이렇게 쫙 설명해 주시는. 예. 엄청난 정말- 기술력이었습니다. 그죠? 네네. 그야말로 정말 산업기술을 훔쳐가려는, 이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국회에서 더 열심히 그런 관련 법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 반하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일전에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경험에 의하면 법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후속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정감사 때마다 제가 한번 뉴스로 계속 클릭을 해봤어요. 매년 국정감사 때 나왔던 제 주제가 기술 유출 어떻게 할 거냐, 중소기업 기술 유출 어떻게 할 거냐, 산업보안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매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국회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그러한 기술들을 잘 갈 수 있도록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정말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또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양성해 주시고 앞으로 좀 우리 기술 보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항배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정말 이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꽤 많죠.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또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무전무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스펙 쌓기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스펙을 쌓는데 필요한 비용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사자성어 형태로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 무전무업. 네. 쉽지 않네요. 여러분도 좀 겪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뭐 줄줄이 아나운서 시험에 낙방하면서 네. 한 5년간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프로그램에 나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일이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자리를 좀 잘 잡고 계시니까 네. 다시 돌아가도 아나운서 도전합니까? 아나운서요? 예. 굳이? 그죠?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계속 이제 개그맨 시험 준비하면서 개그맨 지망생 시절이 그렇죠. 있었는데 편의점에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들 받아와가지고 예. 그거 먹으면서
왜냐면은 알바를 해버리면 그 사이에 또 실력 차이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개그 감을 어쨌든 계속 익히기 네.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김우중 아나운서님은 몇 번 만에 된 거예요? 저는 한 번에 됐어요. 어머. 비결이 뭐였을까요? 비결이요? 이게 뭐야?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뭘 보고 있죠? 오늘 범이거들입니다. 이제 사연이 취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는 직장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취업에 성공한다. 나는 출근을 할 수 있다. 아휴, 우리 아들 또 주문을 외우는 거니? 이번엔 진짜 정말 합격일 거야. 근데 엄마 아빠 전화가 왜 안 오죠? 오늘 최종 합격하는 날인데 저 떨어진 건가요 또? 띠리링 띠리링.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우법입니다. 저희 기업에 지원하셨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진짜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입사 준비 관련해서 따로 문자로 통보 드릴게요. 조만간 뵐게요. 진짜 열심히 해서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잘 부탁할 건 없고요. OT 때 봅시다. 뚝! 짜라란 어때요? 직장인 같나요? 저 샐러리맨 기운 뿜뿜 어떤가요? 저의 패션?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제주도에 있는 회사 직원이면 이 정도 패션 센스는 갖춰야죠. 제주도 최고의 패셔니스타는 나라고요. 아들 벙투벙투 열렸어. 이제 우리 아들 덕 좀 보고 사는 거야? 아이고, 당신도 참. 아들, 엄마는 큰 거 필요 없다. 그냥 엄마 알지? 지금 손 허해 보이는 거. 이거 뭐 하나 찰 것만 있으면 돼, 엄마는. 당연하죠. 기대하세요. 제가 제대로 플렉스 해보겠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주식회사 우법의 김 팀장입니다. 네네. 저는 오직 우법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 충성 다른 기업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사가 취소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입사가 취소라뇨?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 회사가 갑자기 어렵게 되는 바람에. 입사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렸는데 이건 사기예요. 저 취업 사기라고요. 저도 지금 잘릴판에. 됐고요. 전 통보했으니까 끊습니다. 취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아들 다시 취업 준비생 되는 거야? 다시 취업 준비 안 돼. 나 돌아가기 싫어. 망했어. 왜? 자 사연을 확인해 보면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입사 준비를 하고 뭐 이것저것 제가 봤을 때 준비한다고 또 네. 돈도 썼어. 이미 옷도 샀어요. 네, 부모님은 한껏 좀 이제 비행기 탔는데 벌써. 자 취소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일인데요. 30대 A씨가 전 직장을 관두고서 그 반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제주도의 한 대형 복합 리조트 채용에 최종 합격을 통보받고서 연봉 협상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입사 제안이 왔는데 이걸 거절했죠. 아이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 가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그 계약도 파기하면서 입사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제 문제는 입사 날짜를 2주 정도 앞둔 어느 날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종 합격한 회사에서 입사가 취소됐다는 그런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씨의 사연이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사실 유행어가 있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말. 이게 실제로 뉴스에서 취재를 하면 말을 바꾸거나 개선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 생겨난 말인데 이 사건도 취재가 시작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합격 취소 그 이후로 회사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서 이제 채용이 중단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입사를 상당 기간 보류하게 됐다는 그런 이유를 댔는데 기리 씨 말대로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말을 바꿨습니다. 네, 회사 측은 의사소통의 문제였다면서 A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이미 신뢰를 이제 잃었다라고 하면서 입사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진짜. 신뢰가 깨진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최종 합격한 사람을 채용 내정자라 부르는데요. 이게 A 씨 같은 채용 내정자도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내정자에 불과하니까 채용 절차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적어도 채용을 예정되어 있다. 너를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내정자로 통지를 하면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이 근로계약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A 씨는 이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를 준비했는데 이 구두로 한 합격 통보도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모집 공고, 채용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고요. 이 근로자가 서류 전형에 응시를 하고 면접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것을 청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지를 일단 구두로 했던 것도 이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본 것이죠. 따라서 뭐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라던가 실제로 출근을 했는지, 그래서 뭐 일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내정의 통지 그리고 합격자 통보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을 했다고 대법원에선 본 바가 있습니다. 야, 그런 상황이라면 A 씨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 취소 통보가 아니라 해고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는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제한 사유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보면은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에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은 사용자가 합격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합격의 경위라던가 아니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 같은 것을 다 비추어서 판단해 봤을 때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사회 통념상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합격 통보 후에 이렇게 채용을 취소하려면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거죠. 네. 근데 A 씨의 입장이 다시 한번 살펴봐도 참 억울한 게 이게 취업을 위해서 아파트 계약 파기했죠. 그다음에 다른 회사 입사 제한도 거절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이러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받고 취업 기회도 잃게 된 셈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지 고민 중이라고 해요.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정자 상태에서도 합격 통보를 취소받았다는 것이 부당 해고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를 구제해줘라 이렇게 구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회사에 복직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입사를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사실 이미 시끄럽게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미 우리 사연에서처럼 나 이 회사에 가기 싫다. 이미 정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재산상의 피해라던가 기대권 침해에 따른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채용 공고와는 전혀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럴 때도 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혀 다른 지역, 난 서울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로 보낸다거나 심지어 해외에서 근무해야 된다거나 내가 원래 담당하려고 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채용 절차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조 3항을 보면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또 이것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잘 참고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시간. 우리들의 법 평론가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김기리의 한 줄 평론. 낙장 불입. 한 번 내민 패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네, 우리 취업준비생 노동자와 한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낸 패 다시 들고 들어가면은 판 뒤집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말 규칙을 지켜야지. 안 그러면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부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만큼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법의 도움 꼭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